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등 대기업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더 높은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소득보다 이자 증가 속도가 더 높다는 뜻으로 부채 함정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G 단말기도 저렴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 1분기 중으로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공사비와 대출금리 상승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가 안정이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묘수가 될지 아니면 악수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소식 김채연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이 1kW 시당 평균 10.6원 인상됩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등 대기업 4만 2천여 곳이 해당됩니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 판매 금액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용과 중소기업용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올해 4천억 원, 내년 2조 8천억 원의 재무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자구책도 추가로 내놨습니다. 자구책에는 본사 조직 20% 축소, 희망퇴직 시행, 인재개발원 부지 매각, 한전 KDN 지분 20% 매각 등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누적 적자 47조 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산업부는 당초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올해 인상분은 사실상 26원 남짓으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겁니다. 주택용, 산업용 구분 없이 다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이제 가정용은 아마 이제 올리기 쉽지 않을 거고 산업용을 전기료 인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대기업일 거라서 타겟팅을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네요. 증권가에선 이번 주 발표되는 3분기 한전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4분기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2021년 이후 47조 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됐고 올 상반기 기준 총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오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렴한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오고 앞으로는 5G 단말기로도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국민들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온 제한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5G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제한했으나 이용 약관을 개정해 5G 폰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이달 하순 SKT 가입자부터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KT와 LGU+의 가입자도 순차적으로 가능할 전망입니다.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 이용 시 LTE 대비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3만 원대 5G 요금제도 출시됩니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쓴 만큼만 요금을 낼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더욱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 개편으로 30기가에서 100기가 구간에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0만 원대 갤럭시 등 중저가 단말도 잇따라 등장할 예정입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삼성전자는 KT 전용 40만 원대 갤럭시 점프 3를 출시하고 연내 갤럭시 펜 에디션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30만 원에서 80만 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4종도 출시 준비 중입니다. 단말기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국민 여러분들이 이때쯤에 뭐가 나오니까 내가 그걸 좀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니즈가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도 타임리 공급해 드리겠다. 다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투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LTE 요금제의 가격대는 높은 수준, LTE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손질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KT의 경우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의 차이가 단 1,000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중저가 단말기에 대해서는 갤럭시 S나 플립, 폴더와 같은 주력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오늘 이슈 플러스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저희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빚이라는 게 잘만 쓰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문제가 될 경우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두고 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부채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일 논란이 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그리고 정부 부채까지 총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키워드,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 내용이 좀 흥미로운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주요 선진국의 명목 GDP 성장률과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해 봤는데요. 주요 선진국 가운데 금리, 그러니까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오는 건 명목 성장률과 명목 금리 기준인데요. 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과 실질 금리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또 지금 나오는 그래프는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명목 GDP 성장률과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비교한 건데요.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았던 시기를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이자율은 성장률보다 낮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단순히 금리와 성장률만 비교해서 위기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일종의 경고등이 켜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쉽게 말해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같은 경제 주체들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성장률보다 높다는 건 어떤 경제 주체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인데요. 네.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개인의 연소득과 대출이 모두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3%, 이자율은 4%라고 할 때 1년 뒤 이 사람의 소득은 1억 300만 원, 대출액은 1억 4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사람은 소득으로 대출을 갚는 게 점점 어려워지겠죠. 이걸 모든 경제 주체, 즉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입해서 본다면 우리 경제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부채 함정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자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좀 부채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통계가 발표됐는데 오히려 증가세가 더 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래프 하나 보시면은 지금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나타낸 건데요. 10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가계부채가 늘어난 건데요. 특히 이번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최근 대통령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은행들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에선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당국의 조치들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세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업부채 그래프도 한번 보시죠. 이건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76조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선 올해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하반기엔 기업 대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대출 증가세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대출이라는 게 투자로 이어질 경우엔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문제는 지금 기업 대출의 대부분이 생존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이 대출을 쓰는 게 아니라 그날 공장을 가동하고 근로자 임금을 주는 용도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중을 보면 2분기 말 120%를 넘었거든요. 이게 통계가 작성되는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 부채도 그렇고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 부채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이제 긴축 재정을 좀 강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상황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앵커 말대로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점은 이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네. 다만 올해 세수를 보면 정부 예상보다 59조 원이나 덜 거쳤거든요. 이걸 외평기금이랑 작년 세금에서 남은 돈으로 메꾼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이건 사실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또 정부 부채 데이터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1,11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4%에서 2028년에는 5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마냥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겁니다. 네, 이 가계와 기업, 정부 안 가리고 이 빚더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 이런 시기에 부채가 늘어나면 더 큰 위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우리나라만 특이하게도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모두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부실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 문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빚이라는 게 잘만 활용하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부채가 성장에 발목을 잡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가계 부채는 우리나라의 그 원리금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나치게 높여서 소비를 침체시킴으로써 경기 침체 위험성을 키우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연명을 해서는 안 될 기업들한테 돈이 흘러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시키고 그런 경우에는 경제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어려워지게 되는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정답은 모두 알지만 실행으로 옮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은 데이터의 기록과 보존의 기능을 넘어서 네이버의 초거대 AI 브레인 센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800억 원대 대출 계약서를 위조한 직원 때문에 국제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대출이 실제로 집행되기 전에 적발됐지만 이 상대방 회사가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직원 A씨가 미국의 한 시설개발업체에 2,8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계약서를 위조해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거래 수수료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출이 진행되지 않자 미국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 민간 조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개인의 일탈이라며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미래에셋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떠안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직원의 손해배상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 그 미래에셋이 사용자 책임이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그 직원이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증권사 내지 영업지점의 서명을 위조하여 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봤을 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통해 미래에셋의 책임이 인정되면 회사가 먼저 배상하고 A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어주고 사용자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그 실제 문제를 일으킨 애한테 구상을 하는 거죠. 돈 없어요 하면은 그냥 뭐 판결을 받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죠. 미래에셋 측은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밝혔지만 패소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충당금 적립이 우려되는 상황.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적 쇼크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송 가액 전체에 대해서 충당금 쌓는 건 아니고 승소 확률하고 패소 확률 이런 거를 임의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일정 부분의 충당금은 쌓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좀 실적에 순간적으로 데미지가 가해질 수도 있고. 최근 내부 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에코프로그룹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했던 에코프로도 오늘은 14% 빠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80만 원 선도 붕괴됐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도 각각 10%와 7%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하나증권은 자회사들의 가치를 합산한 지주사 에코프로의 가치를 현가 할인하면 10조 9천억 원으로 도출된다며 현 시총과의 격차를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사실상 밸류에이션 공백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고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일반 청약을 거쳐서 오는 1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 최종 공모가를 희망배드 최하단인 36,200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이 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한 가운데 상장 후 시총 규모도 3조 원에서 약 2조 5천억 원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강세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올 3분기 호실적을 낸 게임주들이 그간 부진을 털면서 주가도 쭉 오른 모습입니다. 위메이드는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냈고 크래프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위메이드 플레이가 상한가를 찍고 그룹주들도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래의 전설 투쓰리 중국 라이선스 계약과 나이트크로우의 선전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3분기 매출 2,355억 원과 영업이익 45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오늘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에 신규 상장됐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21.80%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올 4분기에는 신작 소울 스트라이크가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크래프톤은 신작이 없었는데도 깜짝 실적을 내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죠. 증권가도 목표 주가를 20에서 22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가 인도에서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모바일 매출이 오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영업이익은 약 1,9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시장 전망치를 30% 넘게 웃돌면서 오늘 주가 10.61% 올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2.7원 오른 1,310원대에 마감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데요. 미국 재무부는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국가 20곳의 거시 정책과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그리고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위 2가지 기준을 충족해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요. 지난 7일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상반기에 이어 3가지 기준 중에 처음 조건에만 해당한다면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이번 소식이 원달러 환율에 긍정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기본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 이슈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원화 절하를 위한 달러 매수 개입을 적극적으로 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고금리 속에 공사비까지 급등하면서 서울의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분담금 폭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인데 이 재건축을 하려면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5억 원인 곳도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내년 초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최근 집주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폭탄 수준으로 높게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전용 면적 31제곱미터로만 구성된 이곳의 매매 가격은 지난달 기준으로 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현재 집값 수준인 5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가구당 대지 지분이 낮은 데다 공사비 급등이라는 직격탄까지 맞은 겁니다. 문의가 왔었었는데 분담금 문제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또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가격 조율이 잘 안 되고 추진위원회 쪽에서도 시공사를 바꾸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송파구 잠실의 한 아파트도 분담금 폭탄으로 시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한 차례 인상하고 평형 신청까지 완료됐지만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 4천만 원이나 추가됐습니다. 시공사가 물가 인상 등의 이유로 공사비 추가 인상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를 맞아 실제 조합원에게 청구되는 분담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높아진 분담금을 해결했다 해도 또 다른 부담금이 기다리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로 강남권은 세금 폭탄 수준의 돈을 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담금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곳이 나올 경우 공급 부족 현상도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